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손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거칠고 마디가 울퉁불퉁하게 굵어진 손. 파마약이 스며들어 벗겨지고 갈라진 굳은 살 천지의 손. 30해 동안 아침 9시에 미용실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용실 불을 껐습니다. 매일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남편 밥상 차리고 아들 학원비 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던 날, 남편이 제게 처음 물어본 말이 뭔지 아세요?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그 말 한마디가 제 30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제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60에 비로소 눈을 뜬 한 여자의 이야기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경남 창원 외곽 아파트 단지 한켠에 영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영자입니다. 올해로 62살. 미용실 문을 처음 연 게 32살이었으니까 꼭 30년을 이 가게와 함께 살아온 셈이지요. 아침이면 냄새부터 시작됩니다. 미용실 특유의 냄새 아시죠? 파마약의 알싸한 암모니아, 향과 헤어스프레이의 달큼하면서도 찝찝한 냄새가 출입문을 열기도 전부터 코끝을 찌릅니다. 저는 그 냄새에 30년을 절어 살았습니다.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심지어 베개에서도 그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가끔 당신한테서 약품 냄새 난다고 인상을 쓸 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손님이 한 분, 두 분 들어오면 저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웃음 짓는 것도 이제는 근육이 기억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감기면서 저는 항상 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허리가 어떻다. 제 등뼈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제 이야기는 쉽게 꺼내질 못했습니다. 제가 외롭다는 것도, 일이 고되고 지쳐간다는 것도, 몸이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이 다 아프다는 것도,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저는 또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셈이었습니다. 부엌과 집안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때 건설 일을 했는데 허리를 다친 후부터는 낮에 집에서 보다가 저녁이면 동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게 일과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제가 차린 밥을 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고 늘 반찬 투정이나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국이 싱겁네. 반찬은 왜 아침에 먹은 걸 또 내놓은 거야. 아들 재현이는 35인데 아직도 독립을 못했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 식당 창업을 해보겠다.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 몇 년째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제 손에서 용돈을 받아가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게 다 제가 힘든 내색 없이 다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하루는 샤워를 하다 보니 오른쪽 가슴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요. 그게 제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너무 무신경했습니다. 덩어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아서 보름쯤 지나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얼굴빛이 굳더니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혼자 찾은 대학병원 진료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섭다고 죽기 싫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방에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유방암 2기래요. 남편이 뉴스를 보다가 TV를 끄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대. 네.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남편이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라고 해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암 진단비로 1억 5천 나온대요. 산정특례되면 치료비는 생각만큼 많이 안 든대요. 남편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게 저를 향한 걱정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 재현이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재현이는 제 말을 듣더니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무서웠겠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재현이는 달라. 우리 아들만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진단비 1억 5천이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건 왜? 아니,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엄마 치료비야 산정특례되면 얼마 안 든다고 하니까. 하긴, 나도 차 한 번 바꿔야 할 때 됐거든. 아버지 차요? 제 사업 자금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저 이번에 상가 하나 얻어서 카페 차리려고요. 카페는 무슨 카페야? 나도 이 나이에 좋은 외제차 한번 타봐야지.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거침없었습니다. 아무도 부엌에 서 있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천천히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빨개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싸늘하게 천천히 가슴속이 식어가는 느낌.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이었나. 그 이후 암 선고를 받고도 계속 미용실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저에게 남편과 아들 중 누구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미용실 닫고 좀 쉬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내 차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야.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생각해보니까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 독일 차가 잔고장도 없고 연비도 좋다던데 딱 5천만 원짜리 하나 받았어.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차는 산지 5년도 안 됐잖아요.
5년이나 됐지. 요즘 누가 그렇게 차를 오래 타? 어차피 당신도 병원 다니는데 차 필요하잖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암 진단을 자기 차 바꾸는 명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교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미용실에서 이른 퇴근을 하고 쉬고 있는데 아들이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좋은 자리 받았어.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인데 카페 하기 딱 좋아. 보증금 5천에 월세 150이야. 엄마가 치료받는 동안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장사 잘 되면 내가 엄마 도와줄게. 내가 자리 잡으면 엄마 치료비도 보탤 수 있잖아. 아들이 꺼내든 임대차 계약서에는 5천만 원이란 금액에 이미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가족이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고 내가 힘든 건 꾹꾹 참고 화가 나도 눌러왔습니다. 그게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인 줄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요양병원 팸플릿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수술 후에 요양병원 가야 한다며 여기 알아봤어. 시설이 좀 낡았어도 가격이 저렴해.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비싼데 갈 필요 있어. 팸플릿을 보니 허름한 건물 사진에 4인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침대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곳에서 회복을 해야 하는구나. 암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낡은 요양병원 4인실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남편은 이미 당연한 듯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30년 미용실, 30년 집안일.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지켜온 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야 하는가? 그 즈음 제 친정 언니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5살 위로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젊을 때 이혼을 하고 혼자 2 아이를 키웠기에 처음엔 제가 언니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온 걸 보면 그 불쌍한 언니가 지금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자기 차에 취미 생활을 하며 저보다 훨씬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한 번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남편도 아들도 누구도 나를 한 번 안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언니와 저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외제차 이야기, 카페 이야기, 가장 저렴한 요양병원 이야기까지. 언니는 마지막까지 다 듣고 나서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2 손으로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응. 너 자신한테 물어봐. 이 집에서 네가 아프면 밥 한 끼 차려줄 사람이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네가 독감으로 일주일을 알아 누웠을 때 남편이 라면이라도 끓여줬어. 아들이 죽 한 그릇이라도 사다 줬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불덩이인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면서 혼자 병원에 다녀오고 밤새 혼자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남편과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몸은 좀 어떠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밥은 언제 되냐고 물었으니까요. 영자야, 그 1억 5천. 그건 내 목숨값이야. 내가 30년 동안 그 독한 파마약 냄새 맡으면서 몸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돈이야. 근데 왜 그 돈을 가지고 내 가족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왜 내가 치료받는데 써야 할 돈을 가지고 남편은 외제차를 보고 있어? 왜 아들은 상가 계약서를 들고 와?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지금 많이 아파. 이제 좀 쉬어야 해. 수술 받고 좋은 데 가서 몸조리를 잘 해야 해. 그러려고 받는 보험금이야. 근데 그런데 써야 할 돈을 왜 다른 곳에 쓰려고 해?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겁이 나서.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집이라서. 내가 그 돈을 안 주면 남편도 아들도 나를 거들떠도 안 볼까봐. 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영자야, 네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 인간들이 그렇게 된 거야. 넌 잘못 없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이젠 내 몸을 먼저 챙기고 살라고 암이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이제는 제발 좀 편하게 살아. 그날 밤 언니가 돌아가고 저는 오래도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들여다봤던 거울인데, 그날만큼은 제대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깊어진 주름과 다크서클, 볼살이 빠져서 홀쭉해진 얼굴, 숱이 많이 줄어든 머리카락, 그리고 두 손. 저는 두 손을 거울 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마디마다 굵어진 손가락들, 지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다른 손바닥, 습진으로 짓물러 갈라진 손끝과 손등의 잔주름들. 이 손이, 저의 이 두 손이 30년 동안 수천 명의 머리를 감기고 수만 번 가위질을 했습니다. 이 손이 남편 밥상을 차리고 아들 학원비를 마련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 중 나의 손을 한 번이라도 꼭 잡아준 사람이 있었던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 손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없었다고.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던가.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살아나는 느낌.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영자,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오후,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외제차 팸플릿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카페 인테리어에 참고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남편 손에 팸플릿을, 아들 손에 인테리어 사진을 조용히 빼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땀이 흐르는 양손을 마주잡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받게 되는 보험금 1억 5천만 원.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오롯이 내 치료비와 내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과 재현이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가족이 필요한데 다 같이 써야지. 당신 치료비야 산정특례되면 얼마 안 든다며. 그래서요? 그렇다면 보험금은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맞잖아. 차를 바꾸면 당신 병원도 데려다 주기에도 좋고. 당신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섭섭해. 난 얼른 독립해서 엄마 돕겠다고 카페 차리려는 건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재현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해. 재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쏟아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 10시 넘어서 집에 오면서도 집안일 다 했어요.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전 부치고 제사 음식 만들었어요. 당신이랑 재현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내가 혼자서 우리 가족 다 감당했어요. 그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수고했다는 말 한 번 해줘 봤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몸에 암이 생긴 거 알고 당신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보험금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받아서 당신 체면 차릴 외제차 사고 아들 카페 차리라고 평생 이 몸 갈아가면서 일하고 무리해서 보험금 넣은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넣은 보험금이고 온전히 내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당신들 밥은 당신들이 알아서 차려 먹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제 눈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평생 온순하고 양보하고 참아왔던 여자가 두 눈에 불꽃을 켜고 할 말 다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저는 말을 마치고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어.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해방의 떨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수술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남편과 아들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언을 한 이후로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도 제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이 수술실 문 앞에서 멋쩍게 서 있다가 제가 들어가려는 순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나와.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한 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대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천장의 수술 조명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 것이다. 살아서 이번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입원 전 저는 미리 퇴원 후에 들어갈 요양병원을 직접 알아보고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종용했던 싸구려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
소나무 숲이 바로 앞에 펼쳐지는 1인실 VIP 요양병원. 남향 창문 너머로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 하루 세 끼를 영양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정갈하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는 곳. 한 달 입원비가 넉넉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값이니까요. 요양병원 첫날 아침. 간호사 선생님이 밥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갖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담긴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30년 동안 저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밥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이토록 뭉클한 일인지 62해를 살고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양병원 뒤편의 소나무 숲길. 소립 사이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발바닥 아래 흙이 폭신폭신했습니다. 코끝으로 소립향이 밀려들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명의 냄새. 30년 동안 제 코에는 파마약 냄새, 염색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냄새가 아닌 좋은 공기를 이토록 깊이 들이마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하나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껍질의 감촉.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나무. 나도 저 나무처럼 오래 서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서 있어야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나이 62.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맛있는 것을 먹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보며, 나를 위해 돈을 쓸 것이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갈 것이다. 먹고 싶었던 것을 먹을 것이다. 입고 싶었던 것을 입을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30년이 증명해 줬으니까. 그 굳은 살 박힌 손이, 그 짓무른 손등이, 그 파마약 냄새가 배어든 옷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 줬으니까. 요양병원 창가 의자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찻잔 너머로 소나무 숲에 늦가을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이 따뜻함이, 이 고요함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나를 위해 이런 시간을 가질 엄두를 못 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스스로 나를 열심히 챙기고 살면 되니까요.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